인트로 꽃으로 산 여인의 비밀. 1821년 봄, 한양 취선원 별채.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흘렀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홍련이 조용히 줄을 뜯는 동안 조정의 대신 셋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세자 저하께 올릴 약에 손을 써두었소. 홍련의 손끝이 줄 위에서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홍련은 그날 밤 들은 것을 단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쪽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왔듯이. 기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되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달랐습니다. 홍련은 붓으로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자리, 술과 웃음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홍련은 조선의 비밀을 하나씩 손에 쥐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운명이 한 기녀의 붓끝에 걸리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오른 날, 1821년 봄, 한양 최고의 기방 취선원 별채의 촛불 12자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붉은 치마를 입은 홍련이 섬세한 손놀림으로 줄을 뜯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정의 실세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우의정 김상원, 병조판서 이정구, 한성판윤 박지원. 낮에는 조정에서 나라시를 논하는 대신들이었지만 이 밤만큼은 그들의 목소리가 유독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상원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몸이 영 좋지 않다더군. 이정구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어이가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몸이 워낙 약하시니. 박지원이 술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오. 그 다음 자리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먼저 손을 쓰면 그만 아니겠소. 김상원이 낮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요.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손끝이 검은고 줄 위에서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고 연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졌습니다. 김상원이 홍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빈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홍련아, 술이 떨어졌구나. 홍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대감마님. 곧 가져오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홍련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가지러 가는 대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등잔에 불을 붙인 홍련은 품에서 붓을 꺼내 쪽지 위에 빠르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 오늘 밤 들은 말, 그리고 그 말 끝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까지. 쪽지를 접어 품 안에 넣은 홍련은 술병을 들고 다시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처음과 똑같은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때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12년 가을, 평양의 한 마을 어귀였습니다. 14살 설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야,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설화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 깊게 패인 주름, 무너진 어깨. 설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살 설화가 언니의 치마 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설아가 몸을 낮춰 설아의 두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설아야, 울지 마.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꼭이야. 약속해. 설아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오는 거지? 그래. 반드시 올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기다려. 기방 주인 월선이 팔짱을 낀 채 설아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데려가거라. 꿈을 댈 시간 없다. 하인들이 설아의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설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가지 마.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포장 너머로 손을 뻗었다가 힘없이 내렸습니다. 설아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설아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어갈 뿐이었습니다. 평양 기방의 낯선 방에 혼자 앉은 그날 밤, 설아는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이윽고 월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홍련이다. 본래 이름도 살아온 것도 다 잊어라. 알겠느냐? 홍련이 된 설아가 고개를 들어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되 입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명심해. 예. 월선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홍련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먹과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홍련은 평양 기방을 드나드는 포졸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빚을 갚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설아마저 다른 기방에 팔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단단하게 붓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홍련의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 귀. 1818년 봄, 한양 취선원에 아침 햇살이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기녀들이 나란히 앉아 자수를 놓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홍련은 그중 가장 안쪽 자리에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홍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우의정 대감이 너만 찾으셨다던데. 어쩜 그리 복도 많아. 홍련이 바늘질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화 언니께서도 많은 분들의 총애를 받으시잖아요. 매화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총애는 무슨? 요즘 내가 손님을 죄다 쓸어가니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됐잖아. 뭔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홍련이 매화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언니. 홍련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한과 약속한 외부 보관 장소에 넣을 기록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쌓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술기운에 흘린 말들, 서로를 향한 속내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 적힌 네 글자. 영모의 기미. 그날 밤 이한이 그림자처럼 홍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홍련은 촛불을 켜고 이한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이 홍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6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소. 홍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누구시오니까? 그 미영에서 나왔소. 홍련이 숨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대신 자유를 드리겠소.
기적에서 완전히 풀어드리겠소. 홍련이 이한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한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제 동생을 찾아주십시오. 설아라고 합니다. 9년 전 평양에서 기적에 팔렸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아이를 찾아주신다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한이 한동안 말없이 홍련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보겠소. 홍련이 이한의 눈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외부 보관 장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한이 방을 나간 직후 창밖 어둠 속에 매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가 월선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매화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홍련의 방에 남자가 드나들었습니다. 월선의 손에 들린 찻잔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월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장 수색해라. 하인들이 홍련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루 밑까지 드러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은 이미 외부 보관 장소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월선이 매화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헛것을 봤느냐? 매화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마마님,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한 달 근신이다. 썩 물러가라. 매화의 얼굴이 굳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월선이 이번에는 홍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다시는 이런 소동이 생기지 않도록. 홍련이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마님. 하인들이 물러나고 방에 혼자 남은 홍련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련은 기방 안에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함정과 배신. 며칠 후 저녁 취선원 별채에서 다시 연회가 열렸습니다. 우의정 김상헌이 이번에는 낯선 얼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40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술을 마시는 내내 홍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일행이 자리를 들 무렵 그 남자가 김상헌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김상헌의 눈썹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취선원 인근 건물 지붕 위에서 금위영 감시원이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별채 창문에는 기름종이가 덧대어져 있어 안에서 오가는 말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매화가 다시 홍련에 잠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한이 홍련의 방에서 나오는 뒷모습을 눈에 담은 매화는 이튿날 새벽 기방을 드나드는 포교를 붙잡았습니다. 매화가 포교의 손에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홍련의 방의 검은 옷 입은 자가 다녀갔소. 그냥 넘기기엔 수상한 일이오. 포교가 엽전을 쥐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겠소. 알아서 처리하리다. 그 정보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김상헌 측 가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하는 이틀 만에 그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외부 보관 장소에는 접선 빈도를 줄이라는 짧은 전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흘 후 취선원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월선이 기방 수익 일부를 공동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년간 기녀들 몰래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빼앗긴 건 단골 손님이 많은 매화였습니다. 매화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갈아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매화는 홍련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매화가 다시 홍련의 방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련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언니. 매화가 방 안으로 들어와 홍련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윽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홍련이 아무 말 없이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포교한테 입을 놀렸어. 내 발목을 잡으려 한 거야. 나쁜 짓을 한 거 맞아. 매화가 홍련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했으니까요. 매화가 픽 웃다가 이내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내가 참 한심하지. 월선 마마님한테 이용만 당하면서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했으니. 홍련이 매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매화가 홍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도 도울게. 뭐든 할게. 홍련이 매화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모의 실츠. 1821년 3월 봄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취선원 별채 문이 안에서 단단히 잠기고 창문에는 기름종이가 두 겹으로 덧대어졌습니다. 김상원, 이정구, 박지원 세 사람이 촛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홍련은 그 맞은편에서 술을 따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상원이 술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일을 치르오. 이정구가 자세를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처소 쪽은 확실히 손을 써두었소. 걱정 마시오. 어이가 오늘 자시에 약을 올리기로 했소. 독이 든 약을. 박지원이 손가락으로 술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어이가 끝까지 입을 다물겠소. 김상원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면 다물겠지. 돈도 두둑이 쥐어줬소. 이정구가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원이 술잔을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점 찍어둔 분이 그 자리에 오르시오. 그리고 우리 셋은. 김상원이 말을 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되오. 세 사람이 술잔을 들어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홍련은 술을 따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입에 올린 이름, 시각, 장소가 홍련의 머릿속에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세 사람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련은 방으로 달려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쪽지를 접어 매화에게 건네며 홍련이 말했습니다. 골목 세 번째 모퉁이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지금 당장 전해야 해. 매화가 쪽지를 받아주며 눈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홍련이 매화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목숨이 오늘 밤에 달려 있어.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간다. 매화는 뒷담을 짚고 넘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 세 번째 모퉁이에서 매화는 검은 옷의 군사와 마주쳤습니다. 쪽지를 건네고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김상원의 야경 하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기웃거리는 개냐. 이 밤중에 매화의 뺨에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매화는 비틀거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받은 군사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받은 즉시 금위영 지휘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자시 세자저하 처소와 새 대신의 저택을 동시에 칩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5 영모의 종말. 어이 최경이 약합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세자처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발소리 없는 그림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금위영 군사 8비였습니다. 이한이 맨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경, 그 자리에 멈춰라. 최경의 손에서 약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경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꿇어앉으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한이 약합을 집어봉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지금 당장 낱낱이 고하거라. 그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같은 시각 한양 곳곳에서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상원은 침소에서, 이정구는 사랑채에서, 박지원은 서재에서 각각 결박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이 트기 전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자리에서 최경의 자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홍련의 기록 사본을 꺼내 김상원 앞에 펼쳤습니다. 김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거쳤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소? 의금부 도사가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취선원 기녀 홍련이 6년 동안 기록한 것이요. 대감께서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한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소. 김상원이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그 계집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냐. 의금부 도사가 김상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 덕에 세자 저하가 살아계시오. 사흘 뒤 세 사람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된 날 오후 이한이 취선원을 찾아왔습니다. 홍련이 방에서 나와 이한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이 문서 2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적 해방 문서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요. 홍련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한이 2번째 문서를 조용히 홍련 앞으로 밀었습니다. 홍련이 눈물을 닦고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아. 1820년 사망. 평양 공동묘지. 홍련의 몸이 굳었습니다. 문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홍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한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홍련이 바닥에 문서를 집어 다시 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설아 유고를 제 손으로 직접 모시고 싶습니다. 평양까지 함께 가주실 수 있습니까? 이한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겠소. 새로운 위기. 처형이 있고 2달 뒤 홍련은 이한과 함께 평양에서 돌아왔습니다. 한양 외곽에 마련한 작은 집 마당 한쪽에 설아의 유고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근처 아이 둘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밤이 되면 사당 앞에 촛불을 하나 켜두는 것이 홍련의 하루였습니다. 이하는 역적 잔당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금위영 차원에서 홍련의 집 외부를 비공식으로 감시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홍련은 장을 보러 가는 길목에서 같은 얼굴을 이틀 연속으로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련이 문을 여는 순간 복면을 쓴 자객 둘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객 하나가 홍련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년 때문에 대감마님이 돌아가셨다. 오늘 그 값을 치러라. 홍련이 뒤로 밀리며 소리쳤습니다. 놔라. 놓으란 말이다. 또 다른 자객이 칼을 뽑아 들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라. 그러면 편하게 해주마. 홍련이 뒷벽에 등이 닿는 순간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한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한이 자객 하나의 팔을 꺾어 단숨에 제압하는 동안 나머지 하나가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이한이 홍련에게 다가와 살펴보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소. 홍련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월선이 마차를 타고 홍련의 집 앞에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선 월선이 홍련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취선원이 망하게 생겼어. 알고 있어? 홍련이 아무 말 없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씨가 말랐어. 비밀이 새는 기방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쫙 깔렸거든. 거기 남아있는 기녀들은 뭘 먹고 사냐고. 내가 책임질 거야? 월선의 손바닥이 홍련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홍련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면서도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마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한이 홍련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야 하오. 잔당이 아직 남아있소.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홍련이 사당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서라도 함께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홍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당 앞에 촛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새로운 살. 이튿날 새벽 홍련은 짐을 꾸렸습니다. 보따리 가장 안쪽에 설아의 유골을 담은 작은 단지를 넣었습니다. 마차가 한양 남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홍련은 성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틀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도의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30채 남짓한 집들이 낮은 산자락 아래 모여 있었고 이한이 미리 계약해둔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홍련은 도착한 날 마당 한쪽에 사당을 다시 세우고 설아의 유골 단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안치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이웃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마을 서당이 훈장 없이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부터 홍련은 아이 셋을 앉혀놓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흐르자 아이들은 12이 되었고 마을에서는 홍련을 설화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가을 이한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홍련이 마당으로 나와 이한을 맞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소? 홍련이 마당 끝 사당 쪽으로 눈길을 한 번 보내고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한이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금이영에서 작성한 포상 기록이요. 그리고 이것은 은자요.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요. 홍련이 보따리를 받아 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자는 서당 아이들에게 쓰겠습니다. 이한이 잠시 홍련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화는 다른 마을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소. 많이 다쳤지만 살아있소. 홍련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언니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겠소. 이한이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홍련이 그 뒷모습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으리도 평안하십시오. 이한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련은 이한의 모습이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 1835년 봄이었습니다. 설화의 서당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천자문 낱장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마을 어귀 쪽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화가 마루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설화가 마당으로 내려가 매화 앞에 섰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잘 있었어? 설화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있으니 된 거지 뭐. 너는? 나도 그럭저럭. 그래도 살만해.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화는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설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았고, 밤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매화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해. 설화가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살기 위해 그랬던 거잖아. 나도 이해해. 그래도 내 발목을 잡으려 했잖아.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설화가 매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가 그날 밤 빗속에 나가준 덕에 세자 저하가 사셨어. 그거면 됐어. 매화가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닦았습니다. 참 이상한 인생이지. 기방에서 만나 이렇게 됐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언니. 사흘째 아침 매화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설화야. 아이들 잘 가르치고. 설화가 매화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언니도요. 꼭 다시 와요. 매화의 뒷모습이 마을 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1850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60을 넘긴 설화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자 중 가장 오래된 남학생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 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이야기가 다 여기 있다. 제자가 두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엇입니까? 설화가 제자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내가 눈을 감거든 그때 세상에 내보내거라.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설화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는 일기장을 사당 옆 괴짝 안에
금이형 포상 문서와 함께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괴짝은 후손의 손을 거쳐 기증 형태로 보존되다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의 문서 더미 속에서 한 연구원의 손에 닿았습니다. 연구팀이 6개월의 검토 끝에 이 일기를 정식 사료로 등록했고 이듬해 봄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첫날 방문객들이 유리 너머 일기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조명이 낡은 표지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기녀, 홍련의 기록.